이인자와 최고라는 말, 언뜻 보면 함께 쓰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NBA에선 이 두 수식어가 동시에 붙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대 최고의 이인자 스카티 피펜입니다. 피펜은 1965년 미국 아칸소주의 함부르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함부르크는 총 인구가 3,000명이 채 안 되는 정말 작은 도시였습니다. 피펜에겐 무려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펜은 12째, 즉 막내였습니다. 185cm였던 아버지와 180cm였던 어머니의 장신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에 피펜의 형제들은 모두 키가 컸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축복받은 유전자와 별개로 어린 시절 피펜의 가정 환경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피펜이 고등학교에 채 입학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무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고, 이후 아버지는 걷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생계를 위해 다니던 제지 공장도 그만둬야 했죠. 그 와중에 피펜의 형 로니는 체육 수업 도중 당한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불우한 가정 환경은 훗날 피펜의 NBA 계약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고교 시절까지만 해도 피펜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유망주였습니다. 고교 졸업 당시 피펜의 키는 185cm,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였는데요. 농구 선수 중에서는 당연히 작은 편에 속했고 가드로서 기량이 두드러지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펜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피펜은 명문대학의 입학 제의를 전혀 제한받지 못하다가 센트럴 아칸소라는 무명대학에 진학합니다. 심지어 센트럴 아칸소는 NCAA 1부 리그가 아닌 NAIA라는 4년제 대학의 연합리그에 속해 있었죠. NAIA의 수준이 NCAA 3부 리그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피펜이 얼마나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였는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아칸소의 코치였던 아치 존스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 피펜을 보러 왔던 센트럴 아칸소 코치들이 피펜의 플레이를 지켜본 후 대개 선수가 아닌 팀 매니저 역할을 제안했을 정도로 피펜은 평균 이하의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피펜에게 놀라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아칸소 대학을 다닌 동안 키가 계속 자란 것이죠. 입학 당시 180cm 중반대였던 피펜의 키는 대학을 졸업할 땐 어느덧 2m 3cm가 돼 있었습니다. 키가 몰라보게 크는 동안 다행히 스피드와 운동 능력은 그대로 유지됐고 덕분에 피펜은 NAIA 무대를 지배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NBA 스카우터들도 2m가 넘는 큰 신장에 포인트 가드는 그대로 소화할 수 있었던 피펜을 어느새 주목하기 시작했죠. 당시 리빌딩을 진행 중이던 시카고 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펜의 재능에 반한 시카고의 제리 크라우즈 단장은 어떻게든 피펜을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펜이 참가한 1987년 신인 드래프트, 이 드래프트에서 8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시카고는 피펜을 데려오기 위해 지명권을 2장이나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이를 통해 5순위 지명권을 가져와 피펜을 뽑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데뷔 3년 만에 평균 37.1점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떠오르는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세 판을 짜고 있었는데요. 피펜의 합류로 시카고는 비로소 조던을 도와줄 또 다른 기둥을 얻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호레이스 그랜트로 이어지는 트리오를 중심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강호로 급부상한 시카고는 1989년 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된 필 잭슨과 함께 본격적으로 리그 재패에 나섰고, 결국 시카고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리그 3연패에 성공하며 새로운 왕조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피펜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맙니다. 1991년 6월 피펜은 시카고와 연장 계약에 합의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후 7년 동안 총 1,800만 달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이후 NBA 인기가 급격히 올라가고 리그 평균 연봉도 급격히 치솟으면서 피펜의 이 계약은 NBA 역사에 꼽히는 최악의 노예 계약으로 탈바꿈하고 맙니다. 반면 시카고 구단 입장에서는 땡잡은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7년 계약의 마지막 해인 1997-1998 시즌이 됐을 때 피펜의 연봉은 시카고 팀 내에서 6위, 리그 전체에서는 122위에 불과했는데요. 피펜의 인기와 기량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연장 계약 당시 피펜의 에이전트들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는 피펜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피펜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을 맺은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피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이 된 아버지와 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족을 누구보다도 끔찍히 아꼈던 피펜은 안정된 계약을 맺어서 가족을 마음 편히 부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피펜은 하루빨리 안전한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을 원했고, 결국 시카고가 제시한 7년이라는 계약 기간에 이끌려 불합리한 노예 계약에 동의하고 맙니다. 몇 년이 흘러 이 일을 크게 후회하며 연봉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진 피펜은 시카고의 제리 레인스도프 사장을 찾아가 당장 새 계약을 맺자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하지만 레인스도프 사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피펜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피펜과 시카고 구단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됩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조던과 함께 시카고의 두 번째 리그 3연패를 일군 피펜은 1998년 우승 후에는 미련 없이 시카고를 떠납니다. 피펜에게 시카고는 더 이상 따뜻한 제2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피펜이 향한 팀은 휴스턴에서 피펜은 하킴 올라주원, 찰스 바클리와 트리오를 결성했지만 이곳에서 피펜은 바클리와 불화를 겪다가 결국 포틀랜드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2003년 어느덧 38살의 노장이 된 피펜은 친정팀 시카고와 2년 계약을 맺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피펜과 시카고의 관계는 시카고 시절 피펜의 동료였던 존 팩슨이 시카고의 단장으로 부임한 후에 팩슨이 직접 피펜을 설득하면서 다행히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 복귀 첫 경기에서 시카고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피펜은 한 시즌을 더 뛴 후에 시카고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피펜은 필 잭슨, 마이클 조던, 데니스 로드맨, 호레이스 그랜트가 보는 앞에서 등번호 33번이 영구 결번되며 유나이티드 센터의 천장에 자신의 유니폼이 걸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2010년 자신보다 1년 먼저 명예전당에 입성한 마이클 조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펜 역시 자신의 이름을 미국 농구 명예전당에 남깁니다. 시카고 동료 선수들에게 피펜은 마이클 조던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리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던이 동료들에게 차가운 비난도 서슴지 않는 카리스마형 리더였다면 피펜은 동료들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플레이를 격려하는 무척 따뜻하고 부드러운 리더였다고 합니다. 90년대 시카고 왕조를 이끈 주인공은 마이클 조던이었지만 역대 최고의 2인자 스카티 피펜이 없었다면 시카고도 6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왕조로 거듭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피펜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구 선수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팀 내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상 느빌람의 이동환이었습니다.